지금 그 결정이 정말 서연 선생님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정해놓은 어머니라는 역할에 선생님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겁니까? 이 이야기는 이혼 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던 한 여자의 인생 후반전에 기적처럼 찾아온 두 번째 20살에 대한 이야기다. 그녀의 삶은 이혼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후 조심스럽게 봉합된 상처와 같았다. 겉은 아무렇지만 날이 굳으면 어김없이 옥신거리는 흉터.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세상의 손가락질을 피하려 그녀는 스스로 여자이기를 포기하고 엄마라는 역할의 그림자 속에 자신을 가두었다. 웃음은 희미해졌고 설렘이라는 단어는 빛바랜 사전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박제된 유물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녀의 세상 위로 난생 처음 보는 오로라처럼 낯설고도 눈부신 빛깔의 남자가 걸어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등장은 멈춰있던 서연의 괴종식의 태엽을 감는 나직하고도 운명적인 손길이었다. 그 손길에 이끌려 그녀가 마주하게 될 것은 잊었던 자신의 맨얼굴과 나이라는 숫자를 비웃듯 다시금 심장을 뛰게 할 열병 같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편견과 가장 사랑하는 딸의 반대라는 벽을 넘어서야 하는 눈물겨운 투쟁일이라.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던 한 여자의 인생 후반전에 기적처럼 찾아온 두 번째 20살에 대한 이야기다. 아파트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단절되고 서연은 온전히 자신만의 섬에 갇혔다. 32평, 방 3개짜리 아파트는 혼자 살기엔 광활했다. 남편과 아이들로 북적이던 시절의 온기는 신기루처럼 흩어진 지 오래. 이제는 서연의 마른 기침 소리마저 허공에 부딪혀 서먹하게 되돌아왔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4인용 식탁. 그녀는 늘 똑같은 자리에 앉아 아침을 먹었다. 맞은편 의자는 비어 있었고 그 옆에 두 자리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족들이 잠시 외출이라도 한 것처럼 그녀는 그 빈자리들을 애써 외면하며 토스트를 씹었다. 바삭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엄마, 별일 없지? 오전 10시, 딸 미영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였다. 서연은 언제 울릴지 모르는 전화를 놓칠세라 늘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럼 별일 있겠니? 넌 바쁜데 전화 안 해도 괜찮다니까. 괜찮다는 말은 그녀의 오랜 습관이자 방어막이었다. 보고 싶다, 외롭다 같은 말들은 사치였다. 이제 와서 다 큰 딸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늙은 엄마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도 해야지. 손주는 좀 어때? 어제 열이 좀 있다더니. 응, 이젠 괜찮아. 엄마야말로 무릎은 좀 어때? 병원은 다녀왔어? 그럼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더라. 걱정 마라.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걱정하지만 그 걱정의 밑바닥에 깔린 진짜 감정의 교류는 없었다. 미영에게 서연은 돌봐야 할 늙은 엄마였고 서연에게 미영은 걱정시키면 안 되는 바쁜 딸이었다. 그 역할극에 익숙해진 모녀는 서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도 용기도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전화를 끊고 나면 집안의 고요는 한층 더 깊어졌다. 서연은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었다. 그렇게 오전을 보내고 나면 오후는 통째로 텅 비어버렸다. TV를 켜보지만 젊은이들의 요란한 웃음소리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책을 펼쳐보지만 몇 페이지 넘기지 못하고 눈은 허공을 헤맸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시선이 베란다 구석에 멈췄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이젤과 물감통이 그곳에 있었다. 20살, 미대생 서연이 가장 사랑했던 것들. 결혼과 함께 봉인해버린 그녀의 꿈이었다. 남편은 그림 그리는 아내를 원하지 않았다. 살림에 집중하고 아이를 잘 키우는 현모양처가 되기를 바랐다. 그녀는 순순히 붓을 놓았다. 그게 아내의 도리이고 엄마의 의무라고 믿었다. 서연은 홀린 듯 베란다로 걸어가 이젤을 덮고 있던 천을 걷어냈다. 뽀얀 먼지가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캔버스에는 20년도 더 전에 그리다만 풍경화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들판. 미완성의 그림은 마치 그녀의 인생 같았다. 가장 찬란하게 빛나야 할 시절에 멈춰버린 색을 잃은 풍경. 손가락으로 캔버스 위를 쓸어보았다.
까슬까슬한 감촉 아래 잊고 있던 열망이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듯했다. 다시 붓을 잡을 수 있을까? 이 텅 빈 캔버스를, 내 텅 빈 시간을 다시 채워나갈 수 있을까? 고개를 저었다. 주제 넘은 생각이야. 이 나이에 무슨, 스스로를 검열하는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환갑이 지난 여자가, 이혼하고 혼자 사는 늙은 여자가 할 일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한가한 소리 한다며 비웃을 것이다. 딸 미영은 엄마가 이상해졌다고 걱정할 테고. 그녀는 다시 천을 덮었다. 그러나 한 번 흔들린 마음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먼지 쌓인 이젤은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한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다. 잿빛으로만 가득하던 그녀의 캔버스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던 일상에 변화의 바람이 분 것은 동네 문화센터 전단지 한 장 때문이었다. 아파트 우편함에 꽂힌 전단지를 무심코 빼들었다가 가을학기 성인 교양 강좌라는 글씨에 시선이 멈췄다. 노래교실, 요가, 서예, 수많은 강좌들 사이에서 유독 한 가지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클래식 음악 감상반, 마이너스 쇼팽과 함께하는 가을 오후. 쇼팽, 그녀가 20살 적 그림을 그리며 늘 듣던 음악이었다.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녹턴을 틀어놓고 캔버스 앞에 앉아있던, 까맣게 잊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살짝 다른 박자로 뛰는 것을 느꼈다.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누구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도 아니건만 그녀는 죄라도 짓는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수강 신청을 하던 날 서연은 몇 번이나 망설였다. 이런 곳은 다들 부부끼리, 친구끼리 올 텐데 혼자 가면 뻘쭘하기만 할 거야. 하지만 쇼팽의 선율이 주는 아련한 유혹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만큼 강렬했다. 떨리는 손으로 접수용지를 내밀었을 때 그녀는 마치 큰 비밀 작전이라도 성공한 사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첫 수업날, 서연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늘 입던 어두운 색의 옷들 대신 아주 오래전 사두었던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와 눈가의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옅은 색의 옷 덕분인지 얼굴이 조금은 환해 보이는 것 같았다. 강의실은 생각보다 아담했다.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대부분 부부이거나 친구 사이인 듯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연은 예상대로 혼자였다. 가장 구석진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는데 누군가 옆자리에 앉는 기척이 느껴졌다.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나직하고 부드러운 중저음의 목소리였다. 고개를 돌리자 희끗한 머리에 단정한 감색 재킷을 입은 남자가 온화한 미소를 띠고 서 있었다. 서연은 순간 당황해서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남자는 고맙습니다 하고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낯선 남자와 나란히 앉는 것이 얼마만인지 서연은 괜히 등줄기가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의가 시작되고 강사가 쇼팽의 녹턴 2번을 틀었다. 익숙하고도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강의실을 가득 채웠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음악은 그녀를 20살의 화실로 데려다 놓았다. 캔버스와 물감, 이젤, 그리고 창밖으로 내리던 가을비.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때였다. 쇼팽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을 아는 것 같아요. 옆자리 남자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치 혼잣말 같기도 하고 그녀에게 건네는 말 같기도 한 애매한 경계의 말이었다. 서연은 감고 있던 눈을 살짝 떴다. 남자는 정면을 응시한 채 음악에 깊이 빠져든 표정이었다. 그 옆모습에서 왠지 모를 깊은 고독과 따스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서연은 대답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남자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맑고 깊었다.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김민준.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자신을 소개했다. 서연은 얼떨결에 저는 박서연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민준, 참 다정한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박서연 선생님, 혹시 음악이 끝나고 괜찮으시다면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이 곡에 대한 감상을 좀 더 나눠보고 싶어서요. 그의 제안은 조심스러웠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혼 후 단 한 번도 남자에게 이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미영이 엄마, 옆집 사는 할머니일 뿐이었다. 한 명의 여성으로 말을 건네온 남자의 존재가 당황스러우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의 잿빛 캔버스 위로 예기치 못한 우연한 음표 하나가 떨어지고 있었다. 민준과의 첫 차자리는 어색함과 설렘이 뒤섞인 채 시작되었다. 문화센터 근처의 작은 찻집, 창밖으로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흩날렸다. 서연은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음악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고 계신 모습이 무척 평온해 보여서요. 그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자신의 모습을 누군가 그렇게 유심히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우면서도 싫지 않았다. 아, 네. 젊었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잊고 살았는데 다시 들으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참 좋아하던 곡이라서요. 민주는 담담하게 아내 이야기를 꺼냈다. 3년 전 오랜 투병 끝에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의 표정에는 짙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지만 그늘진 슬픔은 아니었다. 잘 숙성된 와인처럼 시간을 통해 깊어진 애틋함에 가까웠다. 아내와 함께 듣던 곡인데 혼자 들으려니 영 용기가 나지 않아서 미루다. 오늘 큰맘 먹고 와본 겁니다. 그런데 서연, 선생님 덕분에 어색하지 않게 잘 들을 수 있었네요.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존중의 의미가 느껴져 나쁘지 않았다. 서연은 그동안 자신이 잊고 살았던 것, 바로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주 화요일 클래식 강좌가 끝나면 찻집에 들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가 되었다. 처음에는 음악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가 점차 서로의 소소한 일상으로 번져갔다. 서연은 딸 미영과 손주 이야기를 했고 민주는 은퇴 후 시작한 목공 취미와 아들 내외 이야기를 했다. 서연은 민준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다. 그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국어 교사였다. 그래서인지 그의 말에는 늘 다정함과 깊이가 있었고 서연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법을 알았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그는 결코 판단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았다. 그저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습니다 하며 따뜻한 눈빛으로 공감해 줄 뿐이었다. 서연은 변하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화요일이 며칠 남았는지 달력을 세어보는 자신을 발견했다. 옷장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잊고 있던 립스틱을 다시 꺼내 옅게 바르기도 했다. 텅 비었던 식탁 위에는 작은 들꽃 화분이 놓였다. 그녀의 세상에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색깔이 입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물었다. 서연 선생님은 혹시 특별히 좋아하시는 일이나 예전에 즐겨 하시던 취미 같은 게 있으신가요?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먼지 쌓인 이젤이 떠올랐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그림, 이요. 아주 예전에 그림을 좀 그렸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꺼내보는 이야기였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처럼 두렵고 떨렸다. 남편에게 자식들에게도 숨겨왔던 그녀만의 비밀이었다. 그림이라 정말 멋지네요. 어떤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민준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비웃거나 그 나이에 무슨 하는 식의 반응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냥 풍경화 같은 거요. 유화였는데 이젠 물감 다 굳고 붓도 다 망가졌을 거예요. 아깝습니다. 서연 선생님의 그림.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편안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의 말 한마디에 서연의 가슴 속에서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쩍 하고 금이 가며 녹아내리는 소리가 났다. 내 그림이 따뜻할 것 같다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찬사였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곧장 베란다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수십 년간 닫혀있던 물감 상자를 열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물감 덩어리들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보였다. 그녀의 겨울이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녹고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 피어나는 작은 온기는
서연에게 생경한 설렘과 함께 그만큼의 두려움도 가져다 주었다. 민준을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그녀는 형광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곤 했다. 웃음기가 어려 조금은 부드러워진 인상. 그러나 여전히 선명한 세월의 흔적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주책이야. 행복감 뒤에는 어김없이 죄책감과 자괴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러던 주말, 아무 예고 없이 딸 미영이 손주를 데리고 들이닥쳤다. 엄마, 서프라이즈. 오늘 남편 출장 가서 친정 찬스 좀 쓰려고. 미영은 익숙하게 냉장고 문을 열며 말했다. 서연은 반가우면서도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들꽃 화분. 어제 민준과 함께 산책하다 꺾어온 것이었다. 어머, 이 꽃은 뭐야? 엄마 안 하던 짓을 하네. 미영의 말은 가시가 없었지만 서연의 귀에는 날카롭게 들렸다. 그냥 집이 너무 삭막한 것 같아서. 서연은 애써 태연한 척 둘러댔다. 미영은 별 생각 없이 그러게 진작 좀 놓지 그랬어 하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지만 엄마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딸이 아니었다. 근데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뭐 좋은 일 있어? 좋은 일이 있긴. 매일 똑같지. 아닌데, 뭔가 좀 달라. 혹시 문화센터 다닌다는 거, 거기서 누구 만나? 미영의 질문은 장난기 섞인 농담조였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촉이 숨어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냥 음악 듣는 거야. 클래식. 클래식? 엄마가?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녀에게 엄마는 트로트나 들으며 시간을 보내는 전형적인 늙은 엄마의 범주에 속해 있어야 했다. 클래식, 그림, 연보라색 블라우스. 이 모든 것은 엄마의 세계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요소였다. 그래, 그럼 안 되니?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좀 살면 안 돼? 서연도 모르게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 겨우 자신을 위한 작은 문을 열었는데 딸의 반응은 지지가 아닌 의심과 경계였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의외라서 그렇지. 갑자기 안 하던 걸 하니까 혹시 이상한 사람이라도 꼬인 거 아닌가 걱정돼서 그러지. 이상한 사람. 미영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민준의 온화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 다정한 사람을 내 딸은 이상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구나. 서운함과 배신감에 눈앞이 아찔했다. 내 아빠랑 헤어지고 내가 누구 만나는 거 봤니? 평생 너희들한테 침 안 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어. 이제 와서 고작 음악 좀 듣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이상해? 감정이 격해지자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서연의 격한 반응에 미영도 당황한 듯 했다. 엄마, 왜 화를 내고 그래? 난 그냥 걱정돼서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그러는 거잖아. 다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엄마 생각해서 그 말은 얼마나 편리하고도 폭력적인가. 미영은 진심으로 엄마를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위함은 내가 아는 엄마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이기심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그날 밤 미영과 손주가 돌아간 후 집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연은 식탁 의자에 망연자실 앉아 있었다. 딸의 말이 끊임없이 귓가에 맴돌았다. 누구 만나? 이상한 사람. 엄마 생각해서. 과거의 망령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이혼한 여자, 애딸린 엄마라는 족쇄를 스스로 채우고 살아온 세월. 이제 그 족쇄를 풀고 한 걸음 내디디려 하자. 가장 사랑하는 딸이 더 단단한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민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서연 선생님, 좋은 밤입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동네에 새로 생긴 작은 갤러리에 함께 가보지 않으시겠어요? 선생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림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갤러리 데이트 신청. 그것은 그들의 관계가 한 걸음 더 나아감을 의미하는 신호였다. 서연은 휴대전화 화면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한쪽 귀에서는 주책이야. 내 나이를 생각해라는 세상의 목소리와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그래라는 딸의 목소리가 울렸고 다른 한쪽에서는 선생님의 그림은 따뜻할 것 같아요라는 민준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깊은 갈림길에 서 있었다. 익숙하지만 고독한 과거의 그림자 속으로 다시 숨을 것인가? 아니면 낯설지만 따뜻한 빛을 향해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내디딜 것인가? 답장을 보내야 하는 손가락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녀의 두 번째 봄은 이토록 시리고 아픈 첫 번째 겨울을 통과해야만 했다. 밤은 잉크처럼 짙고 무거웠다. 서연은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앉아 민준의 문자 메시지만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면의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비췄다. 한쪽에서는 엄마 생각해서라는 딸의 목소리가 족쇄처럼 발목을 감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갤러리에 함께 가자는 민준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주제 넘은 짓이야. 이 나이에 무슨 사랑 노름이라고. 미영이 말이 맞아. 상처만 받을 뿐이야. 스스로를 향한 날카로운 채찍질이 마음을 핥히었다. 이혼 후 십수년간 그녀는 스스로를 여자가 아닌 존재로 규정하며 살아왔다. 그렇게 쌓아올린 방어벽은 안전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고독의 감옥에 가두었다. 민준의 등장은 그 감옥에 난 작은 창문과 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 빛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감옥의 벽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대로 다시 문을 닫고 익숙한 어둠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딸을 실망시키지 않고 세상의 비웃음을 사지 않고 조용히 늙어가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운명일지도. 그녀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민준 선생님,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다음 약속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별을 고하는 차갑고 건조한 문장이었다. 전송 버튼을 누르려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파르르 떨렸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베란다 구석에 이젤에 닿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 형체는 선명했다. 며칠 전 민준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새로 사다 놓은 작은 캔버스와 물감들. 아직 비닐도 뜯지 않은 새 것이었다. 그것들은 단순한 미술 도구가 아니었다. 잊고 살았던 그녀의 꿈, 잃어버렸던 그녀의 언어, 박서연이라는 이름의 맨얼굴이었다. 서연 선생님의 그림,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편안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민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는 그녀의 겉모습 너머 먼지 쌓인 과거 속에 웅크리고 있던 진짜 그녀를 봐준 첫사람이었다. 딸 미영조차 알아보지 못했던, 아니 알아보려 하지 않았던 그녀의 내면을. 이걸 포기하면 나는 다시 텅 빈 껍데기로 돌아가는 거야. 자각은 섬광처럼 찾아왔다. 딸을 위한 삶, 세상의 시선에 맞춘 삶의 끝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깊어지는 주름과 늘어나는 약봉지, 그리고 사무치는 외로움뿐일 것이다. 그렇게 쓰러져 가기엔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은가? 서연은 쓰고 있던 문자를 모두 지웠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순간이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시 한 글자 한 글자 새로운 문장을 써내려갔다. 네, 좋아요. 갤러리. 꼭 같이 가고 싶어요.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그녀는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깊은 숨을 내쉬었다. 두려웠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의 두 번째 봄을 향한 작지만 위대한 첫걸음이었다. 약속한 날, 두 사람은 작은 골목에 숨어있는 갤러리에서 만났다. 민주는 평소보다 조금 더 멋을 낸 듯 부드러운 질감의 베이지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서연을 발견한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연 선생님, 혹시 마음이 바뀌셨을까봐 어젯밤 잠을 좀 설쳤습니다. 그의 솔직한 말에 서연은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 그간 그녀를 짓누르던 불안과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갤러리 내부는 젊은 작가의 추상화들로 가득했다. 강렬한 색채와 거친 붓 터치가 뒤섞인 그림들은 혼란스러우면서도 뜨거운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다. 서연은 한 그림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검은색과 회색이 뒤엉킨 캔버스 한가운데 아주 작은 노란 점 하나가 찍혀있는 작품이었다. 이 그림 꼭 제 마음 같네요. 서연이 나직이 읊조렸다. 어떤 부분이 말입니까? 민준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온통 잿빛인 세상 속에 겨우 빛 한 점을 발견한 느낌이요. 저 점 하나가 있어서
이 어둠이 더 이상 절망으로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희망을 품은 밤처럼 느껴져요. 그녀의 말에 민주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림과 서연의 옆모습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따뜻했다. 그 노란 점은 아마 서연 선생님 마음속에 원래부터 있었던 빛일 겁니다. 잠시 먼지에 덮여 있었을 뿐이죠. 저는 그저 그 먼지를 살짝 불어낸 바람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시처럼 다정했고 단단한 위로가 되어 서연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치듯 맞닿았다. 서연은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크고 단단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남자의 온기였다. 어색했지만 그 온기가 주는 안도감에 서연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갤러리를 나온 두 사람은 강변을 따라 나란히 걸었다. 잡은 손은 놓지 않은 채였다.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전처럼 두렵지 않았다. 민준의 손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그녀를 세상의 모든 편견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된 것만 같았다. 그녀의 잿빛 캔버스 위에 이제 막 노란색 물감이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민준의 손을 잡고 걸었던 그날 이후 서연의 세상은 마법처럼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허무함이 그녀를 맞이하지 않았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 한 줌에도 가슴이 설렜고 커피 향은 그 어느 때보다 향긋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생의 감각들이 일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베란다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화방에 들러 전문가용은 아니지만 제법 근사한 유화 물감 세트와 새 캔버스 몇 개를 샀다. 이건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서연 선생님의 첫 작품은 제가 제일 먼저 보고 싶으니까요. 민준은 그렇게 말하며 기어이 계산을 마쳤다. 서연은 그의 선물에 담긴 진심이 고마워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먼지 쌓인 이젤 위에 새하얀 캔버스가 놓였다. 그 순백의 표면을 마주하자 20살 시절의 열정과 함께 그동안 억눌러왔던 두려움도 고개를 들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40년이나 붓을 놓았는데. 그녀는 며칠을 망설였다. 캔버스 주위를 맴돌기만 할 뿐 차마 첫 붓질을 시작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작업은 좀 진전이 있으신가요? 박 화가님? 그의 장난기 어린 목소리에 서연은 멋쩍게 웃었다. 아직요. 뭘 그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손이 굳어서 마음대로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첫사랑을 다시 만난 기분이시군요.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네, 꼭 그래요. 그럴 땐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잘 그리려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느끼는 감정을 캔버스에 쏟아내보세요. 서연 선생님의 지금 마음은 어떤 색인가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다시 캔버스 앞에 섰다. 내 지금 마음의 색깔. 그녀는 팔레트 위에 물감을 짜기 시작했다. 레몬 옐로, 스카이 블루, 브릴리언트 핑크. 젊었을 땐 잘 쓰지 않던 밝고 화사한 색들이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다. 첫 붓질은 서툴고 어색했다. 하지만 붓이 캔버스에 닿는 순간 까맣게 잊고 있던 감각이 온몸으로 되살아났다. 사각사각, 캔버스 표면을 긁는 붓의 마찰음, 코끝을 맴도는 짙은 유화 물감 냄새. 그것은 그녀의 잃어버린 청춘의 냄새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무엇을 그려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고 그저 손이 가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붓을 움직였다. 노란색과 분홍색이 뒤섞여 따스한 노을빛이 되었고 푸른색과 흰색이 만나 청량한 하늘이 펼쳐졌다. 그것은 구체적인 풍경이 아니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설렘, 다시 시작된 삶에 대한 찬가였다. 몇 시간을 꼬박 그림에만 몰두했다. 허리가 뻐근하고 팔이 저려왔지만 피곤함보다는 충만감이 더 컸다. 마침내 붓을 내려놓았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난생 처음 보는 자신만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서툴지만 정직하고 살아 숨쉬는 그림.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자신과 재회한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인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희는 서연의 이혼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 같은 친구였다. 경희야, 나 그림 다시 시작했어. 뭐? 정말이야? 어머 세상에. 잘했다 서연아. 정말 잘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희의 진심 어린 환호에 서연은 또 한 번 울컥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민준의 이야기도 털어놓았다. 그의 다정함, 자신을 존중해주는 태도, 그리고 그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까지. 어머머, 너 그러다 연애하겠네. 잘됐다. 예, 100번 잘됐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라도 네 인생 찾아야지. 누가 뭐래도 신경 쓰지 마. 내 인생이야. 미영이? 걔도 지 인생 살기 바빠. 내 인생까지 책임져 주지 않아. 경희의 말은 거칠었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 힘이 되었다. 그래, 이건 내 인생이야. 서연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 이후 베란다의 작은 공간은 그녀만의 신성한 아틀리에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 몇 시간씩 그림을 그렸다. 때로는 민준과 함께 다녀온 공원의 풍경을, 때로는 찻집 창가에 앉아있던 그의 옆모습을,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이름, 모를 꽃들을 그렸다. 캔버스가 하나씩 채워져 갈수록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생기가 넘쳐 흘렀다. 잿빛이었던 그녀의 세상은 이제 그녀 자신의 손으로 그려낸 총천연색의 빛으로 가득 차고 있었다. 그녀의 캔버스는, 그리고 그녀의 삶은 마침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행복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그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이었다. 서연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날수록 그 변화를 불안하게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시작되었다. 평소 입주민들 사이에 걸어다니는 CCTV로 불리는 최 여사였다. 그녀는 우연히 단지 앞 공원에서 민준과 나란히 벤치에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서연의 모습을 목격했다. 두 사람의 손이 살짝 포개져 있었고 서연은 20살 처녀처럼 해맑게 웃고 있었다. 최 여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세상에, 저 박 여사, 헛바람이 단단히 들었구먼. 최 여사는 그날 바로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유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가장한 채였다. 미영 씨, 나야, 아랫집 아줌마. 별일은 아니고 혹시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셔? 네? 저희 엄마요? 별일 없으신데요. 아니, 내가 오늘 공원에서 우연히 뵈었는데 웬 남자분이랑 같이 계시더라고. 너무 다정해 보여서 나는 당연히 친척이신 줄 알았지. 근데 분위기가 좀... 미영 씨도 아는 분이야? 내가 괜한 참견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그냥 어머님이 워낙 점잖으신 분이라 혹시라도 나쁜 사람한테 걸리신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돼서 전화했어. 최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교묘하게 독이 발린 화살이 되어 미영의 마음에 박혔다. 나쁜 사람, 걱정돼서. 지난번 엄마와의 다툼 이후 애써 눌러왔던 의심과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낯선 남자와 그것도 손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에 미영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그날 저녁, 미영은 7살 아들의 손을 잡고 친정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르는 그녀의 손길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문을 연 서연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화사했다. 바로 그 모습이 미영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엄마, 얘기 좀 해. 미영은 다짜고짜 거실 소파에 앉으며 본론을 꺼냈다. 아이는 외할머니에게 인사할 틈도 없이 엄마의 굳은 표정에 겁을 먹고 서연의 뒤로 숨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애 놀라겠다. 엄마, 오늘 공원에서 만난 남자, 누구야? 미영의 직설적인 질문에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분이야. 클래식 강좌 같이 듣는. 같이 듣기만 하는 사이 맞아? 아랫집 아줌마가 답았대. 손까지 잡고 있었다며. 엄마, 제정신이야? 이 나이에 연애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 나이에.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미영아, 말 좀 가려서 해. 그냥 마음이 잘 맞는 좋은 친구야. 친구? 요즘 친구는 손잡고 공원 데이트도 하나 보지? 엄마, 창피하지도 않아? 사람들이 다 엄마 보고 수군거리는 거 몰라? 남편이랑 이혼하더니 외로워서 남자한테 미쳤다고. 그 남자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해프게 굴어.
사기꾼이면 어쩔 건데. 미영은 쏘아붙였다. 그녀의 말은 엄마를 위한 걱정이었지만 그 표현 방식은 폭력적이었다. 서연은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온몸이 떨렸다. 해프게 굴다니.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내가 뭐라고 해. 아빠랑 헤어지고 평생 조용히 살던 엄마가 갑자기 왜 이래? 혹시 그 남자가 엄마 돈이라도 노리는 거 아니야? 엄마가 세상 물정을 뭘 알아? 민준 씨, 그런 사람 아니야. 평생을 교직에 계셨던 점잖고 훌륭한 분이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엄마, 당장 그 남자 정리해. 더 이상 동네 창피해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손주 얼굴 볼 생각해서라도 제발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차려. 마치 철없는 딸을 꾸짖는 엄마의 말투였다. 어느새 모녀의 역할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서연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딸에게 정신 나간 늙은 여자 취급을 받는 것인가? 엄마 대답해. 그 남자 안 만날 거지? 미영이 최후 통첩을 하듯 물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그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내 인생이야. 그 대답에 미영의 얼굴이 화탓하게 달아올랐다. 뭐? 내 인생? 엄마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나도 더는 엄마 안 봐. 그 남자랑 계속 만나려면 나랑 내 아들 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미영은 선언하듯 말을 뱉고는 겁에 질려 우는 아이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엄마. 아이가 울부짖으며 할머니를 돌아봤지만 미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 겨우 색을 찾기 시작한 그녀의 세상이 가장 사랑하는 딸이 휘두른 폭풍에 다시 잿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딸이 떠나간 집은 전쟁터의 폐허처럼 고요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서연의 세상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미영이 뱉어낸 날카로운 말들이 사방의 파편처럼 흩어져 그녀의 맨살을 파고들었다. 창피하다. 정신 차려라. 그 남자 아니면 나. 서연은 며칠을 시체처럼 보냈다. 밥도 넘기지 못했고 잠도 이루지 못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미영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민준이 보내온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은 다정한 문자에도 답장을 할 기운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베란다의 캔버스로 향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했던 그림은 이제 그녀의 처지를 비웃는 조롱처럼 보였다. 그래, 내가 미쳤었지. 분수도 모르고 자기 혐오가 늪처럼 그녀를 삼켰다. 결심은 한순간에 섰다.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을 잘라내야 했다. 딸을 잃고 얻는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선생님, 목소리가 왜 그러십니까? 어디 안 좋으세요?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애써 단단히 먹었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입술을 꽉 깨물었다. 민준 선생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때문에 괜히 민준 선생님까지 곤란하게 해드리는 것 같고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게 제 욕심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말을 하는 내내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렸다. 수화기 너머로 민준의 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그 침묵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 그가 자신에게 실망하고 분노할 것이라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한참 만에 들려온 그의 대답은 의외로 담담했다. 서연 선생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선생님이 힘드시다면 제가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겠지요. 역시 끝이구나. 서연은 체념하며 전화를 끊으려 했다. 그때 민준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 결정이 정말 서연 선생님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정해놓은 어머니라는 역할에 선생님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겁니까?
그의 질문은 전곡을 찔렀다. 선생님의 인생은 온전히 선생님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대신 살아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캔버스는 선생님의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와서 검은색 물감을 칠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부디 당신의 색으로 당신의 그림을 완성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한동안 멍하니 휴대전화를 든 채 서 있었다. 민준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당신의 캔버스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녀는 홀린 듯 베란다로 걸어갔다. 미완성인 채로 멈춰 서 있는 그림, 그 위에 덧칠해진 딸의 분노와 세상의 편견, 그것들이 자신의 진짜 색을 모두 덮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이대로 붓을 놓는다면 그녀의 인생은 영원히 이 잿빛 미완성 그림으로 남게 될 것이다. 아니야.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아주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내 인생이야. 내 캔버스야. 누구도 망치게 둘 수 없어. 그것은 각성이었다. 오랫동안 엄마라는 이름의 갑옷 속에 갇혀있던 박서연이라는 한 여자의 영혼이 울부짖는 소리였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전처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오롯이 자신으로 살아야 했다. 상처받고 넘어질지라도 자신의 두 발로 서서 자신의 길을 가야 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비온 뒤의 땅처럼 모든 슬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싹을 틔우려는 결의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거실로 돌아와 휴대전화를 들었다. 민준에게 다시 걸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화번호부를 뒤져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또 다른 자신의 편을 찾아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자신과 같은 세월을 통과하며 어쩌면 같은 상처와 고민을 안고 살아왔을 그녀의 오랜 친구들에게 폭풍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혼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의 집 거실에는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가 가득 찼다. 서연의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친구. 경희와 숙자였다. 경희는 직설적이고 화통한 성격이었고 숙자는 말수는 적지만 마음 깊이 사람을 헤아릴 줄 아는 친구였다. 서연이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자 이야기를 듣던 경희가 제 일처럼 분통을 터뜨렸다. 미친 거 아니야. 미영이 걔가? 지가 뭔데 엄마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야. 지는 시집가서 지 인생 잘만 살면서 엄마는 평생 수절하고 자기만 바라보고 살아야 직성이 풀린대? 아주 이기적인 년이네. 거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서연의 응어리진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었다. 숙자는 말없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아주며 따뜻한 찻잔을 건넸다. 서연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미영이도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걸 거야. 다만 그 사랑의 방식이 서툴고 이기적일 뿐이지. 아직 어려서 그래. 엄마도 한 명의 여자라는 걸 이해하기엔. 숙자의 차분한 위로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아는데 너무 아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그럼 싸워야지. 경희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다. 미영이랑 치고받고 싸우라는 게 아니야. 보여주라는 거야. 네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 남자분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가 다시 찾은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 제대로 보여주는 게 나아. 어떻게? 서연이 힘없이 묻자 경희의 시선이 베란다의 그림들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동안 서연이 그린 그림, 대여섯 점이 세워져 있었다. 저거다. 경희가 손가락으로 그림들을 가리켰다. 내 그림으로 말하는 거야. 네 마음을, 내 이야기를, 내 삶을. 미영이가 네 입을 막으려고 하지만 내부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 전시회라도 하라는 거야? 말도 안 돼. 이런 아마추어 그림을 누가 본다고. 누가 보면 어때? 미영이 하나만 보면 되지. 아니, 그보다 먼저 네가 내 자신에게 보여주는 거야. 나 박서연, 이만큼 멋지게 다시 살고 있다. 하고. 경희의 말에 숙자도 조용히 힘을 보탰다. 좋은 생각이야, 경희야. 서연아, 우리도 도울게. 장소는 뭐 우리 동네 문화센터 갤러리라도 빌리면 되지. 사람들한테 초대장 보내고 다과 준비하고. 우리 셋이 힘 합치면 못할 게 뭐 있어.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 서연의 마음에 다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혼자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함께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용기가 생겼다. 은빛 백합들의 연대. 젊은 시절 그녀들끼리 서로를 부르던 애칭이었다. 세월이 흘러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은 여전했다. 그날부터 새 친구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다. 경희는 특유의 추진력으로 문화센터 셔틀버스 기사부터 구워 삶아 센터장과 다리를 놓았고, 숙자는 꼼꼼한 솜씨로 초대장을 디자인하고 전시회에 놓을 꽃을 골랐다. 서연은 다시 붓을 잡았다. 이번에 그녀가 그린 그림들은 전과 달랐다. 마냥 밝고 예쁜 그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캔버스에 쏟아냈다. 이혼 후 느꼈던 지독한 고독을 그린 빈 의자, 딸과의 갈등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표현한 폭풍 속의 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찾은 희망을 그린 새벽의 첫 빛.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준과 자신의 맞잡은 손을 클로즈업해서 그렸다. 주름지고 투박하지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단단하게 이어진 두 손. 그림의 제목은 두 번째 봄이라고 붙였다. 전시회를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민준에게도 연락했다. 저 포기 안 하기로 했어요. 제 그림으로, 제 이야기로 부딪혀 보려고요. 수학이 넘어 민준의 목소리가 감격으로 젖어들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뭘 도우면 될까요? 아니요, 그냥 전시회 마지막 날 제 그림 보러 와주세요. 그때까지는 저 혼자 힘으로 해내고 싶어요. 그녀는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 벽을 넘고 싶었다. 친구들의 지지와 민준의 믿음 속에서 서연은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전시회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 전시가 아니었다. 세상과 딸을 향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향한 그녀의 가장 진솔한 고백의 날이 될 것이었다. 전시회 당일, 문화센터의 작은 갤러리는 서연의 친구들과 동네 주민들로 북적였다. 서연은 친구들이 골라준 화사한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고 사람들 앞에 섰다. 떨렸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벽에 걸린 자신의 그림들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다. 경희와 숙자는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서연의 그림에 대해 제 일처럼 설명했다. 우리 서연이가 원래 미대 나온 여자야. 솜씨가 보통이 아니지? 그림 하나하나에 다 사연이 있어요. 천천히 감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림 앞에서 저마다의 감상을 나누었다. 특히 많은 중년 여성들이 빈 의자와 새벽의 첫 빛 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그림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듯 눈시울을 붉히는 이도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가 비단 자신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기다리는 단 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미영이었다. 서연은 애써 실망감을 감추며 손님들에게 미소를 보였다. 어쩌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가슴 한쪽이 시큰거렸다. 전시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갤러리 입구에 낯익은 인형이 나타났다. 미영이었다. 그녀는 잔뜩 굳은 얼굴로 마치 사형장에 끌려온 사람처럼 머뭇거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미영은 황급히 시선을 피하고는 벽에 걸린 그림들을 보기 시작했다. 서연은 딸에게 다가가지 않고 그저 멀리서 지켜보았다. 미영은 그림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빈 의자에 닿았을 때 미영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서연은 보았다. 엄마가 홀로 견뎌냈을 외로움의 무게가 그림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미영은 폭풍 속의 집 앞에 멈춰섰다. 거친 붓 터치로 그려진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집. 그 그림이 자신과의 다툼 끝에 상처받았을 엄마의 마음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미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두 번째 봄 앞이었다. 주름진 두 손이 따뜻하게 맞잡힌 그림.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얼어붙은 땅에도 봄은 온다.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 나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되었다. 그 순간 미영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를, 엄마의 삶을 자신의 잣대로 재단하고 엄마의 행복을 주책과 창피함으로 몰아세웠던 자신의 이기심을. 엄마는 그저 외로운 여자가 아니었다. 꿈이 있고 사랑을 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피워내려는 강인한 한 사람이었다.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서연에게 다가가 와락 껴안았다. 엄마,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딸을 서연은 가만히 안아 등을 토닥여 주었다. 괜찮다. 다 괜찮다. 모녀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말이 없었다. 그 어떤 설명보다, 그 어떤 변명보다 그림은 더 큰 힘으로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고 있었다. 그때 갤러리 입구에서 민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서연이 가장 좋아하는 프리지어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민준은 서연과 미영의 모습을 보고는 조용히 다가와 미영에게 고개를 숙였다. 따님 되시는 분이죠?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준입니다. 어머님께 늘 따님 자랑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온화하고 진심 어린 태도에 미영은 울음 섞인 얼굴로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다. 엄마의 그림처럼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다. 미영은 비로소 엄마의 두 번째 봄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갤러리 안, 세 사람은 한 폭의 그림처럼 서 있었다. 갈등과 오해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이해와 사랑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렀다. 서울 근교의 작은 전원주택, 마당에는 계절을 알리는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집 한쪽,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는 서연의 작은 아틀리에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일주일에 2번, 동네의 할머니들을 모아 은빛 팔레트라는 이름의 그림 교실을 열었다. 할머니, 여기는 노란색을 좀 더 섞어야 화사해져요. 10살이 된 손주가 제법 전문가 행세를 하며 할머니들의 그림을 봐주고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차 드세요. 미영이 따뜻한 차와 다과를 내오며 말했다. 이제 그녀는 주말마다 아들과 함께 엄마의 집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다. 엄마의 연인을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르는 아들과 민준과 함께 텃밭을 가꾸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도 큰 행복이었다. 민준 씨, 저녁장 보러 가야죠. 서연이 앞치마를 두른 채 아틀리에를 나서는 민준을 불렀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이 집에서 함께 살며 서로의 남은 인생을 나누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민준은 여전히 서연의 첫 번째 팬이자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다. 그날 저녁, 마당의 작은 평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민준이 텃밭에서 직접 키운 상추와 고추, 서연이 그린 그림처럼 알록달록한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다. 아이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정겨운 대화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저녁 풍경을 만들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하늘이 붉은 노을로 물들기 시작했다. 설거지를 마친 서연과 민준은 마당 끝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민준이 조용히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이제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한 온기를 전해주었다. 행복하오? 민준이 나직이 물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깊어진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의 모습이었다. 내 생에 이렇게 충만한 봄날이 또 올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나 이혼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화가 박서연이었고 사랑하는 여자 박서연이었으며 온전한 자기 자신이었다. 인생이라는 캔버스 위에 잿빛으로 머물렀던 지난 세월. 하지만 그 잿빛마저도 이제는 그녀의 그림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밑그림이 되었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찾아온 사랑과 꿈. 그녀의 두 번째 봄은 이제 막 만개하여 그 어떤 시절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인생은 나이라는 숫자에 갇히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음을 그녀의 삶이 증명하고 있었다.